변액보험 자격시험 본교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대비하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강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좀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합격 후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그런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주식의 개념,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자본을 조달하는 거. 근데 채권도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자본과 부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주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주주 지위를 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채권이 빚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니까 내가 지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한 거니까 우리가 자기 자본으로 여러분들이 회사가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 중요한 표현이게 되겠습니다. 상환할 의무가 없다. 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빚이니까 상환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재무 구조라든지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주식회사의 자녀 재본 분배 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식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지분에 대한 것,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청산할 때 주인이 자기 것부터 챙기면 그거 악덕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빚부터 먼저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채권, 후순위채, 그 다음에 주식, 이런 순서로 자녀 배분에, 자녀 재산에 대한 배분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채권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지분증권, 예탁증권, 이런 것들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주식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지분. 내 지분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지분증권이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증권 중에 주식을 의미하는 게 뭐냐? 지분증권.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의 종류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표준이 되는 것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주. 그 다음에 만약에 보통주보다 나는 그런 회사 경영에 참여는 안 하는데 나는 배당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배선을 먼저 받고 싶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돼서 내가 다른 일반 주주에 비해서 나는 경영에 참석은 안 할 테니까 나는 돈, 배당 나오는 것만 먼저 나한테 줘.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우선주에는 뭐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다. 이런 종류만 여러분들 이름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참가적, 비참가적, 누적적, 비누적적이니까 아마 고르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마찬가지로 주식 중에도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 받겠다 하는 부분이 후배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은 그냥 후배주라는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 배당은 먼저 받고 자녀 재산 같은 경우는 후에 받겠다, 혼합주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있고 무의결권이 있는데, 의결권 주식이 있고 무의결권 주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틀린 지문으로요, 요걸 물어보는 지문은 안 나오는데, 문제는 안 나오는데 틀린 지문으로 우리나라의 무의결권 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아니요, 우리나라도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무의결권 주식을 우리는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액면주, 무액면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면가를 우리가 100원에서 뭐 우리가 5,000원까지 우리가 액면주를 정하죠. 그래서 액면가, 액면 주식을 우리가 하고 있고, 상법상에서는 100원 이상의 주식으로 우리가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명 여부에 따라서 기명 주식이 있고 무기명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 주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지만 명의 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증권회사에서, 주식 발행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발행 증권회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 명의개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무김영주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 박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식을 보통 주식이라고 하고 그거에 비해서 나는 경영권이나 이런 거에 참여 관심이 없는데 나는 배당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주라고 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개라고 하는데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개를 해서 그 주식 발행된 것을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되는 것은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상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주식회사를 만들 때 여러분들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름아름 물어봅니다. 우리 주식회사 이렇게 회사 만들었는데 나 여기 여러분들 뭐 신규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주를 모집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가 지분을 이번에 그걸 지분을 구주라고 하는데 구주를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구주를 내가 주식으로 발행하는 거, 구주를 발행을 해서 우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있고 대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주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상장 목적으로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 법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따라야 되니까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들 중에는 상장하지 않고 그냥 기업만 공개한 회사들이 있죠. 그죠?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면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100% 중에 한 40% 정도를 구주를 매출을 해가지고 주주 숫자를 늘리고 자금 조달을 하고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업을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투자자에게 신주를 모집할 수도 있고 구주를 매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식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채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공개는 신주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표자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매출을 일으키는 구주 매출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뭐 우리가 한 사람한테 소유되었던 자본금이 집중되어 있던 것을 완화해주고 재무 내용을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주식회사 체계를 갖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권 종목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 종목별로 되어 있고 기업 공개 기업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로 우리가 공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과의 차이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공개를 하면 반드시 거래소에 거래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상장을 했을 경우에만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면 되고 기업 공개는 그냥 우리가 지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일반인한테 우리가 공개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를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고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자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건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주식 유상증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주식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본금도 증가하고 실질 재산도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자를 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실질 재산도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상이에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자본금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실질 재산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주식이 가격이 반값으로 줄어요. 그죠? 100%를 증자하면 무상증자하면 반값으로 줄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로 딱 이렇게 숫자적으로 줄지는 않지만 100%로 줄어요. 그래서 실질 재산에는 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요 표현이 하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상증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요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매칭, 이렇게 매칭되고 있는데 실은 엇갈려서 매칭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주 배정, 주주 우선에서 공모해 주는 것을 주주 우선 공모, 그 다음에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 대주주가 아니면 회사에서 다른 제3자를 지정해서 제3자 배정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증자할 때 일반 공모를 하겠다 아니면 직접 공모를 하는, 그러니까 인수기간을 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일반 공모라고 하고 인수기간 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공모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자니까 자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재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자니까 뭐라고요? 자본은 늘어나지 않는데, 자본은 늘어나는데 무상이니까 재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 배당 실시하는 주식 배당도 무상증자의 한 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배당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무상증자는 요 실질 재산은 증가하지 않고 증자니까 자본금은 늘어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죠? 부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니면 기업이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자본금을 줄여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거겠죠. 그래서 액면금액 변동 없이 자본금 감소 금액만큼 누적 손실과 상계를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줄여서 자본금을 줄여서 우리가 손실을 상계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는 기업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추가적인 주식을 매입하는 거지 감자를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사주라고 하는 것을 기업에서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그 부양, 그죠? 주가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또는 주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우리 임직원들한테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해서 스탁 옵션을 줄 수 있고 또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은 주가에 대해서 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가 주식을 늘리는 것을 증자, 주식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또 유상증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시장 안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도 있고 코스피 시장도 있고 코넥스, 우리가 코스닥 전에 예비 시장이 있는데 그 예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매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상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리스트업이죠. 그래, 리스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권회사가 되겠죠. 주로 증권회사가 위험 부담하고 판매를 맡아서 인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장하면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안 돼. 왜냐하면 감시가 많아지는 거는 부정적인 효과고요. 좋은 효과는 우리가 주식을 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 상장된 회사에 다니면 브랜드의 가치도 있고 또 그 거래가 되면서 내가 실은 재산의 증가, 자본 이득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탁증서 DR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국내 외국 증시의 동시 상장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상장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조건을 맞춰서 상장을 해놨는데 그거를 또 그쪽에다 맞추려니까 어려우니까 그쪽에 위탁기관인 증권사에다가 맡겨서 그쪽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달라. 그래서 거래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DR이라고 한다. 예탁증서라고 한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장을 통해 소유 주식의 집중도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소유 주식의 집중도가 아니라 소유 주식을 완화하는 거죠. 그죠?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어서 그 기업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일컫는 말을 거래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체 결제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증권사에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매매가 되고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도난이나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해 주는 것이 예탁결제원에서 대체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거래 강지,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하시는 거는 주식을 해보신 분들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 계약자들 중에도 주식 매매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 알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 3일째 되는 3영업일 거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 바로 여러분들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얘기하면 3일 뒤에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들어오는 거고 3일 뒤에 거래가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가 거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제가 되는 금액은 3영업일 뒤에 결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휴일 날은 거래가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거래 시간 여러분들 아시죠? 언제부터 언제 거래가 됩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외라고 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10분간 거래가 되고 있고, 당일 종가 기준으로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우리가 4시부터 6시까지를 단일가 매매 시간이라고 하고, 시간의 대량 바스켓 매매는 아침에 1시간 끝나고 나서 4시, 3시 40분부터 6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우리가 뭐 그런 블록딜이라고 하는, 그죠? 기업이 어떤 주식을 뭐 20%를 매각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거래소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얼마의 가격으로 어떻게 거래한다? 어떤 사고 파는 당사자가 있을 때 블록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 외 대량 매매 거래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시간들을 물어보는 것은 정규 거래 시장 정도가 자주 나오니까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원 단위부터 1,000원 단위까지 7단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단위로 호가를 낼 수 있고 1원 단위로도 낼 수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원에서 100원 단위로 5단계로 호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원, 그죠? 뭐 만약에 700원에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701원에도 내가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수량 단위는 최소 단위가 한 주 이상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눠서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같은 거 거래할 때 비율별로 나눠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외 주식 같은 건 가격이 비싸서 우리 개별 그런 주식 투자자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거래는 한 주 이상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틀린 지문, 맞는 지문으로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거래 단위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원부터 1,000원까지 7단계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매매 거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탁 증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 중요한데요.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위탁 증거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일종의 증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돈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증거금 없이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 실은 일종의 빵꾸가 나는 경우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누가 다 온전히 손해를 보는 건가요? 증권회사가 손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실하다는 증표로 고객에게 징수하는 거, 그게 뭐라고? 위탁 증거금이라고 한다. 근데 위탁 증거금은 중요한 것은 금전만 되는 게 아니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다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회사별로 징수 비율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거래세, 그러니까 나라가 걷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탁 수수료라든지 위탁 증거금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한다. 그런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아니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자, 뭐 사달라 또는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직원들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싸요, 수수료가. 그죠? 그래서 그런 위탁 수수료가 비쌌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뭐 MTS나 아니면은 HTS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주가를 형성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합리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위탁증권 같은 경우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다 징수가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제 증권거래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이제 1월부터 새롭게 적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매도자에게만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0.43, 그 다음에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2, 그죠? 그래서 0.05, 그 다음에 농투세가 0.15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2,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은 0.1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뀐 부분이 기존에는 0.23이었는데 요게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을 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2. 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2.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장 주식은 0.43.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은 0.1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규 장시간에는 가격 우선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겠다라고 하는 가격, 팔겠다라는 가격에 맞는 사람이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간 우선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정규 시장은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인데, 이제 우리가 동시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시장이 아닌 동시호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8시 40분, 30분부터 40분, 그 다음에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우리가 말하는 동시호가 시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증권사가 위탁한 계좌가 먼저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거래하는 사람 위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매매하고 수량 매매가 우선으로 결정이 된다. 정규 시장은 우리가 가격 우선, 동시호가 시장에서는 우리가 위탁 매매나 수량 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 매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간 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가격 우선이죠. 그 다음에 동시호가에서는 소액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량을 배분하기 위해서 주문이 작은 수량이 아니라 주문 수량이 많은 것부터 먼저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액 주주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고 위탁 계좌 중심으로 들어온 거래 주문을 먼저 처리한다. 언제요? 동시호가. 그때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간 우선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다 모아놓고 그때 들어온 수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장의 종가 이후에는 단일가 거래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10분 단위로 여러분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체결이 됩니다. 매매 결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영업일제 거래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또는 OX 시험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명의개소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발행회사 지정기관에 명의개소 후에 주주권을 인정받는다.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명의개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주로 맞는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발행회사 지정기관에 명의개소 후에 주주권을 인정하고, 근데 실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다 일일이 지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명의개소가 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들 주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의개소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옛날에는 뭐 15%였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상한가, 하한가 폭이 30%죠. 그래서 30%, 상한가는 30%, 하한가 같은 경우는 30% 마이너스죠. 그래서 엄청난 거죠. 금액이. 근데 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본, 프랑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프랑스, 태국이나 우리나라만 가격 제한폭이 있다. 30%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상한 제한폭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매매거래 중단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스하고 사이드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하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81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은 815. 8%
전일 종가 대비해서 1단계는 8% 이상 하락한 경우, 2단계는 15% 이상 한 경우, 3단계는 20%에 대해서 우리가 발동이 될 때, 이런 등락폭을 보일 때,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우리가 주로 하락할 때 매매 거래 중단이 되고 있고요. 발동 후에 20분간 매매 거래가 중단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종목들 보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보면 거래가 되지 않고 중단돼서 운영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대신에 우리가 단계별로 하루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계속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매매 중지를 시켜버리겠죠. 그 대신에 매매 거래 중단은 각 단계별로 한 번만 가능하고, 그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이 불가한데 20% 이상 가처럼 크게 변동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 종료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냥 시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 10%, 20%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8%, 15%, 2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매매 거래 중단을 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매 하죠. 그죠? 자동적으로 돌리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그런 프로그램 매매가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선물 가격이죠. 선물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일 종가 대비해서 5%가 1분 이상 발생이 되면은 5151입니다. 우리가 사이드카가 어떻습니까? 앰뷸런스 생각하세요. 사이드카 카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긴급차 생각하시고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는데, 그런 어떤 경보등에 울린다, 오이 이렇게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5% 이상 1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5분간 하루에 한 번 오잉입니다. 그래서 5분간 하루에 한 번 우리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시 정지 제도가 있고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1, 2단계처럼 40분 전 이후에는 우리가 발동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거래하던 종목이 어떤 경우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거래 정지되는 경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거래 정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배당락 권리락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뭐 지금 이제 제가 요걸 강의하는 지금 시간은 우리가 2023년이 아니고 지금 연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 우리가 배당락 이런 거 발생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산 결제가 3일이니까 두 번째 날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락이고요. 그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권리락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이제 주식을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그 신주, 그죠? 증자에 참여했을 때 그 신주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신주를 받기 하루 전날이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영업일 결제일이니까 적어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그죠? 영업일 마지막 날이 만약에 30일이라 그러면 30, 29, 28. 그러니까 28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고 28일 날 매수를 했다면 29일 날이 배당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 같은 경우는 내가 유상증자를 받아서 내가 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받는 날을 디데이로 했을 때 내가 D-2일까지 마찬가지로 3영업일 결제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유상증자가 30일 날 들어온다 그러면 3일 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3일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30, 29, 28일까지 매수를 하고 29일 날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공시제도 당연히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제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공시제도는 우리 일반 기본적으로 많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리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공시제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가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제도를 가로치기로 고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담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전위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배당락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는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래 행위 방지 제도가 뭐냐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매도 규제라든지 시세 조정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뭐 다른 부분보다는
그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매매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는 6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그런 부분들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매도라고 하는데, 그런 게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방지 제도에 공매도 제도가 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매하는 건 손해보고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그죠? 타인 자본, 돈을 빌려가지고 지렛대 효과를 내는 거, 돈 빌려서 돈 빌려서 주식 사는 거 레버리지, 신용매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될 때, 그죠? 여러분들 어떨 때? 굉장히 회사가 자체가 위험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이익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심각하게 어떤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그죠?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요한 행위들 같은 거를 알리지 않았을 때, 또는 부정적으로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종목에 지정해서 별도로 조심해서 운영해라, 조심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라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주식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아마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인이 거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식 주가를 액면을 쪼개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액면을 원래는 5,000원짜리 주식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원으로 줄였습니다. 5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5,000원에 발행하는데 우리가 100원으로 줄였다. 그래서 액면을 분할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너무 가격이 낮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래가 너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식의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액면 병합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특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액면 분할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무슨 문제들 많이 있죠. 회계 부정이라고 하는 거, 분식 회계라고 하는 거, 고의로 자산 이익을 부풀려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분식 회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임직원들한테 자사주를 매입해서 임직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후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선택 권리를 주는 거 옵션이라고 했는데 주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스탁 옵션, 팔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것을 주는 기회를 주는 것을 스탁 옵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탁 옵션은 우리가 보통은 매입 후에 즉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매도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지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을 1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300, 오늘 2300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2022년 연말 지수가 2300 밑으로 거래가 돼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내년에는 3000을 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가 지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 평균 방식이 아니라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다우존스하고 니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케이 다우존스는 주가 평균, 나머지는 다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을 100으로 해서 지금 2300, 한 20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200은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은 거를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시장의 대표성이나 유동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200 종목을 선정한 것을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코스닥이라고 했고, 그때 주가 지수를 1000으로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900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 기준가보다도 낮은 거니까 실은 코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주가 평균 방식이 아니라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했고요.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서 200 종목을 선정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도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됐었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됐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 주식 0.43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배당 수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주당 배당을 주는 거예요. 10주당 주는 게 아니라 한 주당 주는 거고, 배당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3영업일 이후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해서
이전에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오는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12월 30일이다 그러면은 30, 29, 28일 날 사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당 비과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 우리가 이자소득도 비과세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단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자금 상황과 우리가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아시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리가 상승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 상품으로의 자금이 이동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금리가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이나 저축 상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도 하락하는 거고요. 자, 실물 경기 동향하고 우리가 같이 주식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자,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하락이 되고요. 완만하게 물가 상승이 되면 기업이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완만하게 높아지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니까 우리가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줄어드니까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회복이 돼요. 우리 영향 많이 받죠. 맨날 여러분들 미국 시장 보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눈이 뻘개서 와요. 밤새 미국 시장 보고 오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높아지겠죠.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미국,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떨어지겠죠.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실은 떨어지는 거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좋고요. 그죠? 얼마 전까지 막 환율이 높아졌어요. 그죠? 1,400원까지 갔을 때 수출 기업은 좋은데 수입하는 물가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는 수출 기업에 대한 주가는 높아지고 수입이 많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수출 기업인지 수입 기업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엇갈린다. 그죠? 우리가 희비가 엇갈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기의 변동이 국가가 미치는 경향이 없다? 아니죠.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물건값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기 추세에서 경기 시장 자금 상황에 따라서 주가 일시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제 전체적으로는 또는 기업의 개별 요인으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 경기 외적인 요인, 주시장 내부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에 다 영향을 받아서 실은 주가가 종합적으로, 그죠? 어떤 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기본적인 시장이나 또는 기업의 개별 요인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감자를 한다든 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기업의 개별 요인이나 시장의 전체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변동한다.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입니다. 프라이스 earnings share ratio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게 PER인데요. PE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주가를 만들어내는데 얼마까지 걸리느냐.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주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큰 거니까 좋은 기업인 거예요. 작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를 계산하는 공식도 시험에 나오니까,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를 EPS로 나누는 것,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주면 이게 퍼가 되겠습니다. 이 EPS는 earning per share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EPS가 나오고,
그 주가를 EPS로 나누면 퍼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금리의 역수와 유사한 개념이고 퍼가 낮을수록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퍼가 뭐 100% 정확하면 낮은 퍼를 사겠죠. 그게 아니라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심리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의 내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만 계산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프라이스가 10,000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200만 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1000이니까 우리가 퍼를 구할 때는 주가 나누기 EPS니까 주식 순이익에서 당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로 나누니까 요 세 개를 계산하니까 2,000원이 되겠죠. EPS가 2,000원이고 주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 나누기 2,000원 하니까 5가 되겠습니다. 5배니까 5 통상적으로 10배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저퍼 주식이라고 합니다. 낮을 저자를 써서 저퍼 주식이라고 합니다. 저퍼 주식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요인 같은 경우 우리 신호가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죠? 우리 예탁금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상승할 요력이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하면 외국인이 많이 산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죠. 그다음에 수출이 증가해도 주식이 높아지는 주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는 BSI라고 하는 기업인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더니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가가 높아지겠죠. 그 BSI의 기준은 100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상식하고 같고요. 근데 간혹 어려운 문제로 뭐 경기 선행지수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로 내수 수출 수출 출하지수하고 비슷하게 무슨 수출 출하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틀린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건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시세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거래량은 10주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10주 단위로 거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고가, 저가가 있는데 요 시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시가고 오늘의 고가고 오늘의 저가입니다. 그러면 요때 종가는 뭡니까? 오늘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일 대비 오늘의 종가가 250원이 요거는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전일 종가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11,900원에서 250원을 뺀 11,650원이 어저께 종가가 된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또는 정답을 고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